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지상전 최강의 무기체계로 꼽히는 전차와 자주포. 한국은 전세계 최고의 전차와 자주포를 생산하는 국가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대폭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산 무기인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현지 훈련장에서 처음으로 사격 훈련을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진행된 제16 기계화 사단의 사격 훈련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부하치아크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의 K2 전차는 다른 어떤 전차보다 더욱 기동성을 갖췄고 낮은 중량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영토 형태의 요구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K2 전차 180대를 계약했고 주 총 1000대의 K2 전차를 갖기를 원한다. 또한 한국과 공동 생산을 통해 다른 국가에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무기체계는 확실히 폴란드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다 대통령과 부하치아크 장관은 시종일관 K2 전차의 기동 및 사격 훈련을 관찰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고 K2 전차는 특유의 자세 제어 능력을 선보이면서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한껏 재롱도 피웠습니다. 폴란드 매체 BBN 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K2 전차는 2700m 앞의 표적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는데요. 진흙 땅에서도 스무스한 기동과 빠른 사격을 선보인 K2 전차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네. 특히 기동할 때의 소리 말이야. 또한 T80에 비해 기동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즉시 눈에 띈다. K2가 쩌는 이유가 뭐냐고? 기동성 대단하지. 레오파르트보다 좀. 그리고 중량, 가벼움, 전자장비, 현대가 갖춘 첨단 전자제품. K2는 정말 아름답다. 훌륭합니다. 저는 폴란드 시민으로서 이처럼 훌륭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장비를 갖게 되는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사격 훈련에서는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폴란드 군대뿐만 아니라 타 국가들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육군과 크로아티아 군인들도 참석한 것인데요. 이들은 폴란드 내에 주둔하고 있는 EFP 전력이었습니다. EFP는 Enhanced Forward Presence로 즉 향상된 전방 주둔 능력이라고 부르는 나토 소속의 연합 군사 체제입니다. 주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 국가들의 군사연합인데요. 나토가 있음에도 굳이 EFP 연합을 구성한 것은 최전방 작전에 특화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합훈련 특성에 따른 무기체계의 통합, 그리고 지리적 요인에 따른 화력 중심의 무기체계, 여기에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무기 도입, 이 같은 특성들이 EFP 주둔군대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자 러시아의 서진 전략의 최대 방패가 될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군사력 증강이 EFP 군대의 주된 목표이죠. 폴란드 EFP 주둔군대에는 총 11,600명의 미국, 영국,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연합 병력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가장 큰데요.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최전방에 속한 EFP 국가들의 무기체계가 한국산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발트 3국은 현재 K9 자주포를 운용 및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EFP 핵심 국가인 폴란드는 24조 원이 넘는 한국산 무기들을 구입했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역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가장 유력한 수출권이 바로 루마니아의 K2 전차 계약인데요. 현대로템은 K2 전차 약 500대를 루마니아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3월 내에 방한할 것으로 유력했지만 내부 일정상 4월로 연기되어 이후 방한과 함께 K2 전차에 대한 계약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FP는 긴급한 위협에 대한 최전방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무기 도입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성능과 무기 통합, 그리고 납기 일정입니다. 성능이야 당연한 것이고 무기 통합에서 EFP 군대는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군대와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가능한 한 통일된 무기체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무기 통합은 훈련 및 작전 중 협조와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이에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한국 무기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루마니아의 경우 노르웨이처럼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독일 크라우스마페의 백만은 노르웨이에 54대 계약을 따냈지만 초도 납품 일정이 3년 뒤인 2026년이라고 밝혔고 전체 인도 완료 시기는 9년 뒤인 2031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심각한 군축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대부분 파괴된 탓에 현재 노르웨이 수주를 소화하기에도 벅찬 상황인 것이죠. 반면 현대로템은 폴란드로부터 수주한 1차 물량 중 10대를 단 3개월 만에 납품했고 지난 22일에는 기존 납기보다 3개월 앞서 5대를 추가 납품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빠른 무기 도입이 절실한 EFP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산 무기가 쫙 깔리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최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핀란드에도 한국산 무기 도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튀르키예 의회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였고, 이에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이상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핀란드가 서방 군사동맹의 일원이 되었는데요. 나토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유의하게 반대했던 헝가리와 튀르키예가 핀란드 나토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러시아와 나토의 국경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무려 1340km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하나의 최전방 국가인데요. 이에 나토 가입 즉시 EFP 군대의 일원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업계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2017년 K9 자주포 48대 도입을 체결하였고, 그 성능에 만족한 핀란드는 4년 뒤인 21년 10대 추가 구매에 이어 22년 11월 38대의 추가 구매를 통해 총 96대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트 3국 및 폴란드와 함께 EFP 일원으로 K9 자주포 합동 훈련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폴란드의 기계화 사단 운용 방식을 참고한 K2, K9, 에이브람스 조합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폴란드의 첫 사격 시험 영상을 공개한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의 유튜브 댓글에는 일부 해외 네티즌들이 K2 전차에 대한 비판을 적기도 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긍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간혹 K2 전차가 60톤 미만의 적은 중량 탓에 얇은 복합 장갑을 가졌다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약한 장갑으로 러시아인이 D2에 대해 화력 포병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 장갑에도 버틸 수 있는 사거리가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얇은 측면 장갑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K2 전차라 차체와 포탑 측면에 종이 장갑이 있는 전차 아닌가요? 장갑이 너무 약해 RPG 대전차 미사일에 맞지 않도록 개선해야 함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진짜 폴란드인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가벼운 차체로 장갑이 얇아 방어력이 뒤처진다는 주장은 노르웨이 수주전 당시 독일발 유언비어인 것이 확실한데요. 당시 노르웨이는 독일과 한국에게 모두 60톤 미만 중량의 전차를 요구했고, 이에 독일 크라우스마페의 베그만은 64톤, 현대로템은 58톤의 재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밝혀진 사실로 레오파르트 2A7은 70톤에 가까운 중량이었다는 것이 적발되었죠. 반면 K2표는 APS를 장착하고도 60톤이 되지 않아 레오파르트 2A7과의 기동성 대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은 창피했는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장갑 두께에서 발생한 차이라며 가벼운 K2는 빠르게 이동할 수는 있지만 결국 방어력에서 뒤처진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3.5세대 전차인 K2 전차와 레오파르트에는 현존하는 가장 첨단 장갑인 3세대 세라믹 복합 장갑을 사용하고 있어 방어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노르웨이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노르웨이 매체 테크니시 우케블라드는 이번 노르웨이 전차 선정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었던 중량에 포커스를 맞춰 두 명의 전문가들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K2 흑표를 지지하는 전 육군 참모총장 라르스 솔브버그와 레오파르트 2A7을 지지하는 전 국방장관 하랄 순데 등 두 명의 예비역 장성이 토론한 것인데요. 솔브버그 육참총장은 두 탱크 모두 1500마력을 내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지만 무게 차이는 약 10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추력대 중량비 차이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명백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노르웨이 FMA 문서에는 레오파르트 2A7의 무게가 70톤인 반면 K2 블랙팬서의 무게는 60톤 미만이라고 하였다. 사실 60톤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FMA의 요구사항이었다. 그것을 차치하고 현대로템은 APS를 장착했음에도 60톤 미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나는 매우 흥미롭게 생각한다. 내 경험상 이러한 무게 차이는 해외 파견 및 기동성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레오파르트 1 시대의 주제이기도 했다. 미국은 훨씬 더 무거운 M60 전차를 가지고 노르웨이를 방문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지형을 탐색하는 능력에 극적인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에는 늪지가 많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는 전차는 빠져나올 수가 없고 육중한 무게는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가게 만든다. 특히 나는 중량이 적게 나간다 해서 보호 기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완전히 거부한다. K2의 무게가 덜 나가는 주된 이유는 그들의 현대화 과정에 있다. 충전기가 자동 충전기로 교체되는 것과 승무원이 4명이 아닌 3명으로 구성되는 것, 그리고 현대식 파워팩 일체형 구조는 더 작고 가벼우며 휠 서스펜션도 그 무게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 레오와 K2는 과거와 미래, 현대 아이오닉과 오펠 레코드의 대결이다. 그러면서 개발 잠재력은 레오보다 K2가 훨씬 더 큰데 K2에는 시뮬레이터가 내장되어 있고 더 좋고 저렴한 지원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유지 기능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나 또한 현장에서 2세대 레오파르트와 수년간 함께 일한 후 그것이 당시로서는 탁월한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육군이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라기에 K2
투표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레오파르트를 지지하는 전 국방장관 하랄 순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금 독일 전차를 구매하는 것은 협력상 당연한 일이고 사실 노르웨이 지형은 단단하기에 무게에 따른 문제는 과장되었다. 레오파르트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왔습니다. 사실 중량이 기동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입니다. 특히 노르웨이나 폴란드와 같이 험지 운용이 많은 국가들이 요구 조건의 전차 중량을 60톤으로 제한한 데에는 모두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번 폴란드에서 공개한 영상만 봐도 늪지가 대부분이었고 폴란드는 고중량의 M1 에이브람스를 산악이나 험지가 아닌 평지에서만 운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K2가 우수한 방어력을 갖췄음에도 중량을 대폭 낮출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현대그룹은 전 세계 탑3의 양산차 점유율을 지닌 글로벌 회사로 강판의 무게를 줄이는 구조 접착 기술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입니다. 구조용 접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화학적 기계적 표면 부착힘을 통해 부품을 결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볼트나 리벳 등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 경우 무게가 증가하고 소재의 부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강도를 가진 강철 부품과 플라스틱의 경우 강도 차이로 볼트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접착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기존 용접이나 금속을 이용한 것 이상으로 강력한 없앰블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로 인해 가져올 수 있는 극적인 효과는 바로 경량화입니다. 차체 무게가 가벼워지면 연비 효율성과 기동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데요. 공차 중량을 10% 줄일 경우 가속 성능은 8% 향상되고 제동거리는 5%가 단축되며 차체 내구 수명은 1.7배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성 확보도 가능한데요. 구조 접착제를 사용하면 정적 강성 8에서 15%가 증가, 동적 강성 2에서 3Hz가 증가, 결합 내구성은 최대 100% 증가하게 됩니다. 현대는 세계 최초로 초고장력 강판과 알루미늄 소재를 대거 사용한 상용차를 선보일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기가급 포지드강은 이미 2011년부터 차량 프레임에 적용해 유로바디 어워드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세계 자동차 업계들이 전부 포지드강으로 바꾼 사례는 이미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용접을 최소화하고 구조용 접착제를 사용하면 차량 제작 과정도 간소화되고 생산 공정이 보다 손쉬워져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이 전차 생산에도 접목된 것이죠. 즉 일부 해외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중량에 따른 장갑 이슈는 사실 억가일 뿐 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전차를 지원하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해 이를 한국산 무기로 채우고 있는 가운데 반면 러시아는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비 증강을 도모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 러시아의 T-72 개량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확인된 T-72 전차는 확실히 새로운 장갑, 포탑을 장착하였는데 이러한 기술은 중국의 신형 전차 BT-4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식 전차에서나 볼 수 있는 30mm 주포가 장착되었고 이는 러시아 BMP-2 및 BMP-3 차량보다 더 진보된 것으로 보였죠. 또한 지난달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및 기술 협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즉 앞으로 한국산 무기의 기술력과 중국산 무기의 기술력이 전장에서 맞붙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기량판 T-72에 들어간 기술의 기반이 된 중국 BT-4는 최근 발생한 결함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군사매체 디펜스 뷰에 따르면 중국의 BT-4 탱크는 포탄을 발사하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아니 30분이나 걸린다니 BT 약자가 밥통 약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는 나이지리아 육군이 탑재한 중국 BT-4 주력 전차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중국 전차 산업 수출의 자랑으로 여겨져 온 BT-4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나이지리아 육군이 BT-4의 실제 운용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실시된 실탄 사격 훈련에서 나이지리아 군인에 의해 운용된 BT-4가 실제로 탄피를 발사하는데 30분 이상 걸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가 BT-4를 공급받은 지 2년이 넘었고 상당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이지리아 육군 수뇌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했죠. 매체는 이어 사실 태국에서도 BT-4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며 중국 무기는 실제 전투가 아닌 서류상으로만 유효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은 카탈로그상 성능에 속아서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 같은 신뢰 부족은 중국산 무기의 유독 빈약한 재구매를 통해 알 수도 있죠. 현재 유럽의 군비 증강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이 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중국산 무기들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신뢰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세계 4위의 방산 시장을 한국이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메이드 인 차이나 역시 카탈로그와 차이나 이쯤 되면 중국 무기 고유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주평 중국에게 진정한 신뢰를 요구한다는 건 일본에게 왜곡 없는 역사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